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남 거창의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동네에 있는 폐가 이야기가 나왔어. 남자들은 대부분 겁없고 용감한 척 하려 하잖아. 어떤 놈이 나를 겁쟁이라고 도발하길래 난 큰 소리를 쳐대면서 당장 다녀오겠다고 했지. 막상 도착하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놨는데 안 까기엔 좀 창피하잖아. 핸드폰으로 길을 비추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생각보다 넓더라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들어갔지.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안은 어둡고 조용해서 내 발소리만 울리고 뒷목이 싸한 게 누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었고 예전에 본 공포 영화들이 한참 배는 무섭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구석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상상도 자꾸 되고 아무튼 대충 반쯤 들어왔을 때 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뭔가 흐느끼는 소리. 정말 등에 식은땀이 쫙 났더라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 아니야. 오기로 허세를 부려 좀 더 들어가 봤어.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소리 쪽으로 움직였어. 그때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거야. 5m쯤 앞에 살짝 열려있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거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저기만 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리고 내 생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거의 올 정도의 용기를 내서 그 안을 본 거지. 세상에 내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알아? 귀신이었어. 솔직히 바로 도망 나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린 여자의 귀신이었어. 문 반대쪽 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옷은 새하얀색이었는데 피와 얼룩 같은 걸로 더러워져 있었고 고개를 숙여서 긴 머리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 그러고는 얕은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그걸 봤어야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서웠거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쳤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야. 한 달쯤 뒤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폐가에서 어떤 애가 죽었다는 거야. 납치 살해 사건이었대. 그 애가 납치당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지. 머리나 나이대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내 이야기가 제일 무섭지 않아? 친구 녀석이 우릴 둘러보며 음산하게 이야기를 끝냈다. 남양 특집이니 뭐니해서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친구의 승리가 분명하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분명 진짜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납치 살인 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온 건 친구가 폐가에 가고 나서 2주 뒤다. 그리고 아이의 사망 예상 시간은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즉 친구가 폐가에 간 날에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였다. 친구는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기둥에 묶여있는 소녀를 본 것 같아. 그리고 그 방 구석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숨어 있었겠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귀신을 본 것이 덜 무서울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원피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밤 11시에 일을 마쳤는데 날이 너무 더워. 개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저희 동네에는 산 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길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 입구 조금 못 미친 곳에는 약수터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큰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 옆에는 이름 모를 무덤이 한 구 있었죠. 저는 약수터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온몸에 오한이 들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무서워진 저는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유심히 바라보니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수놓아진 원피스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 아래 있고 산 부근에는 민가 한 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뒤에도 그 원피스가 마음에 걸려 아버지께 혹시나 하고 그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내 방금 산에 갔다 신기한 거 봤다. 그 산에 무덤 옆에 나무 하나 있다 아이가. 거기 나뭇가지에 웬 원피스 하나 걸려 있던데 뭔지 아나?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놀란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색인가 파란색의 흰 물방울 무늬던데.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할 텐데 네가 그걸 봤노?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곳은 산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올라갈 때도 오토바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에 올라와서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꺼놓고 있었고 라이트도 꺼져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원피스였다는 것, 그리고 색이나 무늬는 못 보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나도 정확히 봤던 거죠. 그 사실에 놀라 제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거 참 신기하네. 사실 오늘 낮에 그 나무에다 매다 죽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입고 있었던 게 그 색의 그 무늬인 원피스였는데 네 학교 있을 땐데 네 혹시 학교 땡땡이 까고 산에 숨어 있던 거 아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름과 오한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느꼈던 시선은 아마 그 여자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녀의 복수. 그의 이야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분홍색 머리핀을 한 귀여운 그녀는 마치 작은 새끼 고양이 같았다. 분명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그녀의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또래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문제는 내 애정 표현이 조금 과했다. 하교길 내가 막대기로 집어올린 지렁이를 피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던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돌아서는 순간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택시 기사도 나도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고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전학을 가던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숨어서 지켜본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의 인사도 나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다리를 잃어버린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10여 년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직장에 취직하여 타지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시 그녀를 만났다. 내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녀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른이 된 나는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와 함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다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도 없이 작은 반지 하나뿐이지만 그녀는 기뻐했다. 불편한 몸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은 그날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제 나는 매일 그녀를 위해 일하고 그녀는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파란색 모자를 쓴 개구쟁이인 그는 마치 작은 새끼 강아지 같았다. 분명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당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내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또래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문제는 그 애정 표현이 조금 과했다. 하굣길 그가 내미는 지렁이를 피해 도망치던 중 택시 한 대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택시기사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다. 그 사고는 다행히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학교로 전학 가는 날 숨어서 날 지켜보던 그 아이를 본 나는 나에게 사과도 진심도 말하지 못한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아이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10여 년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낙심하고 있을 무렵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그제서야 나에게 사과의 인사와 함께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그때 난 느꼈다. 평생을 기다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 그날의 사고 이후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를 집에 초대한 날,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그 순간만을 기다렸기에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그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나는 그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복수가 현실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친 아줌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바캉스 시즌이 시작된 어느 날, 난 친한 친구 5과 답답한 도시를 탈출해 산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MT를 가게 되었어. 목적지는 강원도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적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본 후 이상하게도 그 산골의 절경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맴돌아 다시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여름을 맞아 친구들을 설득해 마침내 그곳으로 MT를 떠나게 된 거야. 지금 되돌아켜보면 어렸을 적 내 기억에 남아있던 그 산골은 무거운 회색 하늘에 항상 짙은 안개에 휩싸인 곳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깊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어서 보고 있자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깊고 아름다운 곳이었어. 출발 당일날 때마침 날씨도 매우 맑아서 일행은 다들 들뜬 마음이었고 다행히도 어렵지 않게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 이정표를 따라 구불구불한 비포장길을 1시간여 달려 드디어 산골 입구로 보이는 커브길을 도는 순간 갑자기 고막이 터질 듯한 연속적인 천둥 소리에 우리 일행은 너무 놀라 다들 어리둥절멍한 상태가 되었고 몇 초 뒤 엄청난 구름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어. 난 태어나서 그렇게 큰 천둥 소리와 엄청난 폭우는 처음 보았고 하늘에서 마치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했어. 순간 뒷좌석에 탄 여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그냥 내려가자 무서워. 앞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한테 손짓을 하더니 방금 숲속으로 사라졌어. 난 재빨리 그쪽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대나무 숲의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에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 갑자기 다급해진 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운전을 맡고 있는 친구에게 서둘러 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겠다며 안개가 더 많이 끼기 전에 서둘러 가자고 재촉했어. 20여 분 뒤 엄청난 폭우 속의 모습을 보인 산골 마을 전경은 다시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지. 일행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니 감탄사를 연발했고 난 우쭐한 기분에 아까의 불길했던 예감을 깨끗하게 잊을 수가 있었어. 난 옛 기억을 더듬어 가족과 숙박했던 그 민박집을 다시 찾았고 우리는 짐을 옮겨 냉장고에 술을 꽉꽉 재워넣고 시끌벅적 저녁 음식 준비하고 짐을 정리하는 등 다들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난 늘 그래왔듯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면 사방을 유심히 둘러보게 되며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해 추리를 하는 성격이야. 이 민박집은 이은자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 방을 포함해 총 4개였고 샤워실 및 화장실은 건물 끝쪽 바로 옆에 위치한 구조였어. 앞마당은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와 천막이 쳐진 대청마루가 있었고 날씨만 좋다면 아래쪽 경치를 즐길 수 있을 좋은 장소였지. 반대로 건물 뒤는 역시나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위험 진입 금지란 팻말과 함께 철조망이 날카롭게 쳐져 있었어. 난 여기서 단지 대숲일 뿐인데 굳이 위험이란 용어까지 써가며 왜 이곳을 봉쇄해놨는지 조금 의아해했어. 하지만 대숲이 내뿜는 을씨년스러운 모습에 1분도 채 안 되어 겁에 질려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 모두들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나니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고 빗방울은 더욱 거세어져 미친 듯이 산속을 퍼부었어. 슬슬 준비해온 안주와 술을 꺼내 술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늦게까지 시끄럽게 노는 건 아무 말 않겠는데 뒤에 철조망 쳐놓은 대숲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난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고 아주머니께 그다지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아주머니의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고 말투에는 왠지 모를 섬뜩함과 공포가 깊게 배어 있었어.
우린 다들 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고 한창 술자리가 진행되다가 슬슬 하나 둘 술이 취해 자러 들어갔고 마지막엔 나와 친구들 이렇게 셋이 남았어. 난 술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몰라 많이 마셨지만 소주 한 병 마신 듯 멀쩡했고 산에서 마시는 술은 보약이란 말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 도중에 친구 한 놈이 갑자기 샤워하러 간다고 일어났어. 자기는 자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나 어쩌나. 시간은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어. 결국 남은 친구와 난 둘이서 인생 타령 뭐 타령하며 술잔을 주고받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남은 친구 놈은 술에 취해 그 자리에서 뻗어잤고 난 대충 정리해놓고 비틀비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중이었는데 화장실은 건물 한쪽 제일 끝에 위치해 있었고 가려면 샤워실을 지나쳐야 했어. 난 화장실을 향하는 도중 샤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샤워하러 간 친구 놈이 안 끄고 그냥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선 순간 난 샤워실 안의 광경을 보고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 친구는 발가벗은 채로 바닥과 벽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을 잃은 듯 쓰러져 있었고 샤워기는 친구가 샤워 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틀어져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 난 간신히 정신을 추스려 다가가 친구의 몸 어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몇 초 후 피가 나는 곳을 본 난 그 끔찍함의 경악을 금치 못했어. 친구의 입에서는 선혈이 흐르고 있었고 손톱과 발톱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잘려져 있었어. 순간 난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려고 발악했지만 목구멍에 뭔가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바로 그 순간 샤워실 안에 공기 흐름이 갑자기 창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 본능적으로 바람이 부는 창가로 고개를 들었고 결국 못 볼 걸 보고 말았어. 어떤 여자가 희죽 웃으며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던 거야. 난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이 들어 그 여자를 무작정 쫓아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정신없이 얼마 동안 쫓아갔을까. 문득 주위를 둘러본 난 엄청난 폭우 소리와 함께 어딘지도 모르는 칠흑같이 어두운 대나무 숲속을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고 바람에 스쳐서 나는 섬뜩한 대나무 소리와 엄청난 추위에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가고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다시 뜬 곳은 주위가 온통 새하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잠시 후 옆을 보니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고 그곳은 병원이었어. 정신을 차리자마자 친구 아니가 걱정되어 친구들 옷깃을 미친 듯이 흔들며 물어봤지만 다들 대답을 피하는 눈치였고 친구들은 눈시울을 붉혔어. 그러던 다음날 퇴원하면서 친구에게 들은 말이 죽었다고. 손톱만 빠진 게 아니라 혀도 잘려져 있었다고 하더라. 사건 이후 경찰에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었어. 난 병원에서 퇴원 후 형사에게 그날의 일을 빠짐없이 진술하기 시작했고 조사를 끝내고 나니 친구가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끔찍한 장면이 생각나. 병원 장례식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날이 새자마자 그 민박집으로 다시 무작정 발걸음을 향했어. 민박집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은 해산되어 있었고 아무 일 없었듯이 평소에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그대로였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소리가 나는 쪽은 뒤쪽의 대나무 숲이었고 난 미친 듯이 민박집 뒤쪽으로 뛰어갔어. 도착해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반쯤 실성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난 재빨리 사방을 둘러봤지만 싸늘한 대숲만 바람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 같은 건 들리지 않았어. 일단 아주머니를 방에 모시고 들어가 진정시켰고 주인 아주머니는 내게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 아주머니는 뭔가 섬뜩한 눈빛으로 내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대숲에는 예전부터 무서운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매년 여름마다 이 마을 대숲 아주 깊숙한 곳 어딘가에 시퍼런 낯을 든 여자가 서성거리며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였어. 대숲 사이를 귀신처럼 누비면서 길 잃은 등산객이나 약초꾼 뒤에 나타나 사정없이 난도질 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번 여름엔 엄청난 장마와 짙은 안개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끊겼고 그 때문에 그 여자가 먹을 것을 찾아
깊은 대숲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다고 하셨어. 말을 듣던 난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고 그때 마침 또 폭우와 천둥 소리가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어. 난 너무 무서웠지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한 말투로 아주머니께 여기 있다간 무슨 불행을 당할지 모르니까 같이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자고 말했는데 그런데 아주머니가 한사코 여기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아무리 설득해도 도저히 말이 먹히지 않았고 완전히 겁에 질린 것 같았어. 가까이 왔을 거야. 하면서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면서 말하시더라. 결국 포기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경찰에 연락하거나 내게 연락하라고 안심시키고 방 안을 나오려던 그때 방 뒤에서 뭔가 작은 쇳소리가 들리며 등 뒤에 공기가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어. 난 본능적으로 뭔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는데 그것은 얼굴에 새하얗게 분칠을 한 채 한 손엔 시퍼런 낫을 든 주인 아주머니가 날 보며 싸늘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 현재까지도 난 어떻게 그 산골에서 도망쳐 살아나왔는지 그저 사람이 보일 때까지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던 기억밖에 나질 않아.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난 또다시 정신을 잃게 될 것 같아. 분명한 건 지금 누군가 배를 눌러 켜진 인터폰 화면엔 온통 새하얀 것밖에 안 보이고 있거든. 5번째 이야기, 조선대 재헌왕후 괴담. 조선대 성종의 아내였던 재헌왕후가 질투심이 심하고 악했다는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극이 나온 뒤로는 착했는데 누명을 썼다는 얘기도 많지만 보통 사서와 다른 측면에서 쓰이는 야사의 경우에도 재헌왕후의 좋은 면은 찾아볼 수 없고 악독한 면만 묘사됩니다. 작점 이상의 야사집인 김은총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성종의 정비였던 공예왕후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재헌왕후가 부린 귀신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재헌왕후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소녀를 이용해서 원기를 키웠다는 겁니다. 재헌왕후는 나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성에 들어왔는데 나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성격이 요사스러웠다고 언급됩니다. 나지는 상당히 음한 성격에 아무리 사소한 말다툼에도 앙심을 품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모시는 재헌왕후와도 그리 궁합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재헌왕후는 성종이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에게 투기를 부렸고 칠흑이라는 무당을 만나고 다니며 저주를 담은 부적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는데 나지가 범인으로 몰려 교살되어 죽습니다. 이때 재헌왕후는 몰래 칠흑을 찾아갔는데 나지의 생전이 입던 옷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칠흑은 이를 재료로 인형을 만드는데 여기에 나지의 원혼이 담겨 있으므로 저주의 매개체로 쓰라고 했고 재헌왕후는 이 인형을 가지고 공예왕후를 죽이기 위한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후 공예왕후는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 점차 밤마다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예왕후가 죽기 전에는 그녀의 몸에 심한 손톱 자국 같은 흉터가 나고 몸의 관절 부분이 붉게 변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때문에 저주설이 나오기도 했죠. 공예왕후는 점점 약해졌으며 결국 19세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뒤처리를 못했는지 나지의 원기는 자신의 원한을 저주를 건 매개체로 돌렸다고 합니다. 재헌왕후는 아들 신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죽습니다. 이때 재헌왕후는 꿈에서 나지가 자신의 아들을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지의 원한 때문인지 아들을 잃은 재헌왕후는 칠흑을 찾아가 대책을 강구했고 몇 달간 치성을 지내서 나지의 원혼을 떨쳐냈다고 합니다만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헌왕후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에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지의 귀신이 자꾸 나타나 아기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재헌왕후가 아기를 보러 올 때마다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궁에서는 재헌왕후가 자신들의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며 첫째 아기도 그녀가 죽인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헌왕후도 나지 귀신에게 시달려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포악하게 굴었고 심지어 성종에게도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재헌왕후는 궁에서 쫓겨났는데 이때 재헌왕후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이 아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죽습니다. 둘째와 생리별하고 막내 아들의 죽음을 겪은 재헌왕후는 절망했으며 궁에서 나간 이후에도 나지의 원기에게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재현왕후의 어머니가 칠흑을 불러서 귀신을 몰아내 달라고 했는데 칠흑은 구슬하던 도중 그래도 발광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나지의 원풀이 계속되었고 재현왕후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고 점점 광증을 부렸습니다. 결국 재현왕후가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재현왕후의 어머니는 꿈에서 요사하게 웃는 나지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야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많더군요. 또한 이외에 공예왕후의 죽음에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원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 한명회의 딸들인 예종비 장순왕후와 성종비 공예왕후가 일찍 죽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드라마에서도 공예왕후가 현덕왕후의 혼령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고 묘사되죠. 6번째 이야기, 동아리. 저는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으로 풍물패를 했습니다. 술을 엄청 많이 마셨죠. 동아리마다 전통이 있을 텐데 저희는 신입생 환영회 때 징발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물놀이 악기인 장구, 북, 꽹과리, 징 중에 징에 술을 가득 따라 신입생들끼리 의리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을 실제로 못 보신 분들은 가늠이 안 되시죠. 징이 대략 세수대야만 합니다. 정말 많더군요. 그렇게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고 마시고 연주하고 그게 동아리 생활이었죠. 저희 동아리 연습실은 학교로 오는 언덕 옆을 파서 지어진 일종의 지하였는데 저희는 벙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전쟁 시 피신을 하는 벙커처럼 생겼기도 하고요. 지하인지라 습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20명 남짓이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아리방에 처음 들어서면 너무 컴컴해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조명은 두꺼비집을 올려서 켰는데 두꺼비집이 방 안쪽에 있어서 컴컴한 곳을 들어가서 켜야 했고 마찬가지로 전원을 내리고 컴컴한 동아리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공연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가락도 배워 제법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칠체라는 가락을 배울 때였습니다. 원래는 애들이 혼자 연습하러 가기도 하고 강의 시간이 안 맞으면 먼저 와서 연습하기도 해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7채를 가르쳐주며 이건 동아리 방에서 혼자 연습하면 안 된다 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7채는 굿할 때 쓰는 가락인데 귀신을 부를 때 쓰는 가락이다. 사물놀이가 가죽 악기인 장구, 북 2개랑 금속 악기인 꽹과리, 징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가죽 악기는 귀신을 부르고 금속 악기는 귀신을 쫓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구를 맡고 있는 애들은 혼자 연습하지 말라셨습니다. 워낙 선배님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시는 분들이라 그냥 겁을 주려는가 했는데 표정이 사뭇 진지해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덧붙이는 말이 빨간 눈을 볼 수도 있다. 뭐냐고 여쭤봤지만 대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강의 끝나고 늦게까지 공연 연습을 할 때였어요. 뒤풀이로 술 한잔 하러 가자기에 1학년들이 정리를 하고 하나둘 나가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플라스틱 샤시로 된 미닫이 문이 뒤와 옆 한쪽을 둘러서 복도처럼 감싸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해 놓고는 했습니다. 동기들이 다 나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꺼비집 전원을 내리는데 뒤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악기가 쓰러지는 소리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 유리에 소화전 불빛이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앞서가고 있는 동기들을 향해 걸어가다가 떠올랐습니다. 벙커에는 소화전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7번째 이야기, 공포의 엘리베이터. 여름 휴가 마지막 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시다 보니 어느새 술집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고 모처럼 만난 것이 아쉬워서 근처에 사는 친구네 집에 가서 더 마시기로 했다.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더 사고 그 녀석의 아파트에 도착. 미안, 오늘 엘리베이터 고장이래. 투덜투덜 불평하며 7층에 겨우 도착했고 2차를 시작했다. 기세 좋게 친구네 온 것 좋았지만 밤새 마시다 보니 친구들은 서서히 잠들기 시작했다. 담배를 피우고 나도 자야겠다고 싶었는데 담배가 없다. 남은 친구에게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방을 나섰다. 술에 취해서인가 무의식 중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기다리고 있었다. 도중에야 고장 났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그대로 탔다.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휴대폰으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방에 놓고 온 것 같다.
인터폰을 들었지만 응답이 없다. 역시 고장 났던 건가. 단념하고 내 힘으로 탈출해야겠다. 온 힘을 다 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천장을 쳐다보니 위로 나갈 수 있는 작은 탈출구가 보인다. 문제는 손이 닿지 않는 점. 열릴지도 의문이다. 낑낑대며 탈출구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 정도 탈출구가 열린다. 위를 보니 남자가 틈새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구조대원이 도우러 온 것 같아 기뻤지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뒤로 주춤했다. 남자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로 머리의 한쪽은 어딘가에 크게 부딪힌 것처럼 함몰되어 있었다. 분명 산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날 잡으러 한쪽 팔을 내밀고는 흔들고 있었다. 탈출구를 닫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었다. 낑낑대며 겨우 탈출구를 밀어 남자를 밀어냈다. 엘리베이터 위에서 남자는 탈출구를 열어달라는 것처럼 두드리기 시작했다. 도망칠 장소도 없어서 그저 온몸을 떨며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갑자기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다. 서비스입니다. 괜찮습니까? 간신히 일어서서 대답한다. 빨리 도와주세요. 밖에 남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점점 소리가 심해진다.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침착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은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오지 않으면 남자가 안으로 올지 모른다. 점점 두드리는 소리가 커진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2명이죠. 발밑을 보니 초등학생 정도 어린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쿵쿵 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내 얼굴을 보며 괜찮냐고 말을 걸고 있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구출되었고 복도에 잠시 누워 있었다. 친구들이 모여 날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꼬마애는 어떻게 됐어? 엘리베이터 탔을 때 혼자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초등학생 같은 꼬마애가 있었어.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CCTV에는 너랑 어떤 아줌마랑 둘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줌마가 없었다고 했다. 곧바로 일어나 CCTV를 확인해 보았다. 모니터에는 인터폰을 향해 말하는 나와 내 뒤에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서 있었다. 발밑은 사각지대라 CCTV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친구가 이사할 적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잘 나니 사용하지 말라는 것. 뜬 소문에는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사고로 한 가족이 죽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 그 후 엘리베이터에 나타난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고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8번째 이야기, 전화.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학교 후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뭔가 곤란해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방금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에이야,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해서 평소에도 여보세요 정도에 가깝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기기카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잡음이 섞여가며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닮아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죠. 9번째 이야기, 사물함은 왜 흔들렸을까? 때는 고등학교 시절 7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2시간 수업이 더 남아있던 저는 수업이 끝난 교과서를 정리하기 위해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전 기억인지라 애매하지만 당시 제 자리는 뒤에서 두세 번째 줄 정도였기에 교실 맨 뒤에 있는 사물함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출석 번호가 1의 자리였다 보니 가장 우측에 있는 1번 사물함부터 10번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물함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함이 일반적인 학교 사물함에 비해 매우 길고 높았습니다. 세로로 2줄씩 긴 사물함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별 생각 없이 제 사물함에 다가갔는데 우측 아래쪽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요. 마치 누군가가 사물함 안에 있어서 안간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듯한 기세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물함의 열쇠가 꽂혀 반쯤 돌아가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라 꽂힌 상태로 절반 넘게 돌아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누가 장난으로 친구를 가둬놨구나 싶어서 사물함 열쇠를 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사물함 열쇠에 손이 다가가는 순간까지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에 손을 대기 바로 직전에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사물함이라지만 체구 작은 여자애가 들어가더라도 힘들 것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여자아이였다면 낼 수 없는 힘으로 여전히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쿵쾅거리는 소리는 덤이었고요. 마치 영화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던 산채로 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발광하는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물함들은 그대로인데 그 사물함만 쿵쾅거리는 그 기묘한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얼른 문을 열라는 듯이 사물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교실이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며 한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낀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부를 생각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사물함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교실 소리가 귀로 들어왔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빠진 얼굴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가왔고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사물함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보니 사물함에서 나던 쾅쾅 소리와 흔들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겁먹은 친구들과 사물함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뒤에 멀찍이 서 있었고요. 친구들이 사물함 문을 연 순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쥐가 들어올 만한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갈 구멍도 없었고요. 애당초 여자아이였다면 낼 수 없는 힘으로 여전히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맹세할건대 사람이 정말로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하는 기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붙어있는 위쪽 사물함도 함께 흔들리는 게 맞겠지만 그 당시엔 그 사물함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고 얘기했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겨우 믿어주었습니다. 그 사물함은 잠시나마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사물함을 제가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 누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그 후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이 일이 생각납니다. 10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자취방.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역시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2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났다 갑자기 스르륵 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